대치동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 가평에 있는 기숙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주말마다 서울에서 부산, 부산에서 서울로 이동하고 있으며 KTX의 적자를 막아주는데 큰 일조를 하고 있죠. 저와 같은 지방학생들 중 대치동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족이 있는 집을 선택하였습니다. 떨어져 있으니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거든요. 그러나 어머니는 계속 대치동으로 가야 한다고 학부모의 마인드를 일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 친구들과 실력 차이가 나면 어쩌나 이 걱정하시는 마음을 이끌고 또 대치동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가 가보니 별거 없는 듯 하였습니다. 저는 기가 막힌 생각을 하나 해내었습니다. 객지 생활을 하다 보니 간식 구매가 늘어나 용돈이 부족해서 매달 빠듯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작은 도움을 주는 네팔 친구와 희망을 보내주는 북녘 빵을 보내주는 북한 친구들에게 저는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지출을 계속 하고 싶었고 저 스스로도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으로 어머니께 큰 거래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대치동 학원비와 숙식비 등으로 100만 원이 든다는 가정하에 저에게 50%, 즉 50만 원만 투자하시라고, 그러면 어머니도 남는 장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0만 원으로 교재비와 USB 강의, 인강 결제비를 조달하고 나머지 10만 원은 제 통장으로 입금시켜 달라고, 그러면 어머니는 50만 원을 절약하는 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도 순간 매우 솔깃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 착하지 못한 성적이죠. 어떻게 성적을 올릴 것인가, 그리고 나름대로의 공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저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어머니의 눈빛. 아, 내가 이렇게 신용이 없었단 말인가. 저는 한 가지 방안을 생각해내었습니다. 매일 수업 후 5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제 공부 계획과 성취 분량을 문자 전송, 이 증거물은 사진 전송, 주말에는 인강으로 학원 공부 대체, KTX 이동식 과제 수행, 실천, 또 실천만이 답이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드디어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야호! 저는 계약이 체결될 줄 알았는데 어머니는 한마디 하셨습니다. 한 달을 먼저 지켜보겠다. 그러나 너의 잘하는 모습이 보이면 후불 지불하겠다. 정말 값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모두의 걱정과 우려 끝에 저의 성적표에는 놀라운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저 스스로에게 박수를 보냈고 저 자신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눈빛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남는 장사이잖아요. 매주 아들, 손자 얼굴 볼 수 있는 가족과 시간도 벌고 금전적 지출을 막아 가게에 보탬도 되고, 그리고 제 통장에 돈이 매달 불어나고 스스로 공부도 빛을 발하고 공부하는 것이 돈 버는 일이 되는 이유, 이것이 바로 신뢰와 제 몸값을 높이는 신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새로운 딜을 진행 중입니다. 5점을 맞아야 하는 시험에 도전장을 내고 준비 중인 저에게 어머니는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바로 강남에 아주 유명한 선생님이 계신다고요. 저에겐 또 건수가 생겼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말씀드렸죠. 제가 5점 받으면 그 회비 저 주세요. 저 믿으시죠? 아니, 이럴 수가. 그런데 고객도 진화하셨더라고요. 일단 원섭이 30만 원을 투자할 테니 만약 너가 5점을 받지 못한다면 이를 환불해 달라고요. 순간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직 내 신용등급이 10개 등급 중 1등급이 아닌가 보다. 그래, 책임도 내가 져야지. 내가 제안했고 내가 선택한 일이야. 좋다. 또 도전하는 거야. 5점 받으면 되지. 나는 나를 믿으니까. 5점 받으면 얼마라고? 그래, 또 도전이다. 저의 신용 유지와 미래를 위해 신용등급 상향 조정이 필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시험에서 5점을 받아 고객에 감동을 주고 원서비를 반환하는 리스크도 줄이고 또 누군가에게 희망의 기운을 나눠줄 수 있게 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신용으로 자신의 몸값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원중학교에 재학 중인 김선재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서 저의 경제생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우리 누구나 경제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경제생활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저도
충동적으로 소비를 한 적이 매우 많았습니다. 편리함과 이익, 비용을 따지지 않고 제가 원하는 것을 무조건 구입하는 충동적 소비로 인해 저는 많은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저는 합리적 소비의 중요성에 대해 알게 되었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합리적 소비의 중요성에 대해 말해드리려 합니다. 일단 합리적 소비를 하려면 합리적 소비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합리적 소비란 편익과 자신이 그 행위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편익과 자신이 그 행위를 할 때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선택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합리적 의사결정의 중요성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합리적 선택을 함으로써 우리는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손해를 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합리적 선택을 한다면 손해를 조금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만 원을 주고 산 야구 경기표가 있는데 우리가 경기 당일 지독한 감기에 걸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은 3만 원이 아까워 경기를 보러 가야 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은 3만 원을 매몰 비용인 3만 원을 되돌리지 못하는 비용으로 생각하고 다른 치료비나 정신적 고통, 신체적 고통을 생각하여 가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합리적 선택은 우리의 효용을 늘려줍니다. 만약 우리가 합리적으로 소비하지 않는다면 베개 제발을 소비하고도 75의 효용만 얻을 수 있는 반면, 우리가 합리적인 소비를 한다면 125의 효용, 즉 우리가 이익이라고 말하는 25의 효용을 추가로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겨울옷은 겨울이 끝날 때 구입하는 것이 가장 가격이 쌉니다. 왜냐하면 판매자는 재고가 남게 되면 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의류 파손이 증가하게 되므로 판매자는 최소한 재고를 낮추어 팔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므로 가격을 대폭 인하하게 되고, 이때 구매자들이 겨울옷을 사게 된다면 조금 더 싼 가격에 조금 더 좋은 품질의 옷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셋째, 합리적 의사결정은 우리의 선택의 폭을 좁혀줍니다. 우리가 합리적 생각을 하다 보면은 많은 정보를 얻고 비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정보를 비교를 하면 많은 선택의 방안 중 가장 좋은 것 몇 가지로 합리적 소비 방안을 남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부터 레몬 시장 이론을 이용하여 이 상황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레몬 시장 이론이란 겉을 봐서는 먹음직스러워 보이지만 사실 속은 매우 신 레몬처럼 겉만 봐서는 알 수 없는 상품들로 가득 찬 시장들을 말합니다. 겨울옷을 예로 들면 판매자들은 좋은 품질의 겨울옷들을 싸게 팔 수도 있지만 재고를 더 적게 하기 위해 좋지 않은 품질의 겨울옷들을 매우 싼 가격에 팔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판매자의 함정에 걸려들지 않고 조금 더 합리적인 생각을 함으로써 가격은 조금 더 비싸더라도 확실히 좋은 품질의 옷을 살 수 있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와 같은 매우 많은 경제 요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경제 요소들이 우리 실생활에서 멀리 떨어진 연구가 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것과 같이 레몬 시장은 우리 실생활에도 매우 근접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조금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경제 생활을 하려 한다면 합리적인 의사결정은 꼭 필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원촌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이성환입니다. 저는 이번 스피치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소비, 분배하는 경제활동 중에서 소비하는 경제활동, 즉 소비활동을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왜 중요하고 어떻게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발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번 경제 스피치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소비활동이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은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의 소비활동 중에서 후회가 되는 것은 없었나요? 무리한 선행학습을 하느라 사교육에 너무 많은 비용을 치르곤 있진 않나요?
누구나 갖고 싶은 것은 많지만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수단, 돈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얻고 싶은 욕망에 비해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은 부족하기 때문에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편익을 얻을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합리적인 소비활동입니다. 합리적인 소비활동은 과소비를 방지하고 나 자신의 현재와 미래의 생활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발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소비활동을 통해 내가 얻을 수 있는 편익은 얼마인지, 잃어버리는 것은 무엇인지 잘 판단해야 합니다. 충동적인 소비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리 생각하지 않는다면 선택을 하고 나서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경제 스피치에서 후회 없는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주장하고자 합니다. 첫째, 반드시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가? 둘째, 상품의 가격은 적절한가? 셋째, 나의 소득 범위 내에서 가능한 지출인가? 이해를 돕고자 각각의 주장은 오늘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교육비 지출 사례를 예로 들 것입니다. 이제부터 세 가지 주장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장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가? 이 상품을 구매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편익이 무엇인지 꼼꼼히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남들이 구매하기 때문에 혹은 과대 광고에 속아 넘어가 충동 구매하거나 과소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광고와 그렇지 않은 광고는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상품의 정보도 충분히 파악되어야 합니다. 상품 설명서를 미리 읽어보고 미리 사용해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의 능력과 학습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남들이 하니까 혹은 학원의 광고에 이끌려 무작정 선행학습을 하고 있지 않으실까요? 합리적 소비활동을 하는 소비자라면 지금 학원 수업이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수업인지, 자신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수업인지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주장입니다. 상품의 가격은 적절한가? 상품 구매 시 지급하는 가격은 경제적인 비용입니다. 따라서 이를 이용함으로써 누리는 편익을 비교해서 내가 지불하는 가격이 적절한지 확인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상품은 동일해도 가격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상품은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상품의 가격은 소비활동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따라서 소비활동 전에 상품의 가격이 적정한지 반드시 따져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요즘 학부모들이 늘어나는 사교육비에 허리가 휘청한다고 합니다. 특히 학부모의 심리를 이용해서 책정된 고액의 과외비는 때때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기도 하는데요. 사교육이 필요하다면 그 가격이 적절한지 고려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장입니다. 나의 소득 범위 내에서 가능한 지출인가? 나의 소득보다 지출을 많이 하게 된다면 궁극적으로 소비활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될 것입니다. 또 미래의 생활을 위해서 나의 소득의 일정 부분은 저축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상품이고 가격이 적절하다 해도 나의 소득 범위를 넘어선 지출이면 상품의 구매를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나의 소득 범위를 넘어선 지출이 계속되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소비를 하는 경우가 됩니다. 은행에서 빌린 돈은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만약 갚지 못하게 될 경우 나의 신용은 추락하고 신용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효과가 없는 선행학습을 하느라 은행에서 빌린 돈으로 비싼 사교육을 받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정말로 도움이 되셨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해야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할 수 있는지 저의 세 가지 주장을 들어보셨습니다. 저의 의견이 잘 전달되었나요? 저의 오늘 경제 스피치가 여러분의 합리적인 소비활동에 많은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성중학교 2학년 이소연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은 저의 작은 경제생활입니다. 경제생활이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생산, 교환, 분배, 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뜻합니다. 저는 이 중에서 소비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평생에 걸쳐 경제생활을 하게 되는데 경제생활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은 수많은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을 겪게 됩니다. 저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소비생활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모든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모두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쓸 수 있는 돈의 양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이건희 회장이나 빌 게이츠와 같은 사람들은 평생 쓰지도 못할 만큼 많은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실직자나 일할 능력이 되지 않는 장애인 등의 사람들은 당장의 생계를 유지할 돈마저도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돈을 마음껏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소수에 한합니다. 이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소비 생활 중 갈등을 하는 상황들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사고 싶은 옷이나 물건이 있을 때 이것을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갈등을 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이렇게 갈등을 하는 이유가 바로 돈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물건이 당장에는 사고 싶더라도 형편에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물건을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곳에 돈을 써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것을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합리적 의사결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 이러한 상황이 닥쳤을 때 첫 번째로 사고자 하는 물건이 나에게 꼭 필요한가를 확인해 봅니다. 필요하지 않는 물건을 삼으로써 남에게 잘 보이고 멋있어 보이려고 자신의 형편에 맞지도 않는 물건을 사는 것은 올바른 소비 생활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사려 하는 물건의 가격이 적당한 곳을 찾아봅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매우 발달된 시대로 클릭 한 번만으로도 손쉽게 물건의 가격과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를 통해 더 값싼 물건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며칠 전에 인터넷에서 배송비를 포함하여 2만 원에 판매되는 티셔츠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백화점에서 28,000원에 판매되는 똑같은 티셔츠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 사례처럼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구입하면 같은 물건이라도 더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한 저만의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한 달간 2만 원 가량의 용돈을 받아오다가 지난 2월부터 용돈을 한 번에 몰아서 받아보았습니다. 한 달 단위로 용돈을 받을 때는 보통 사고 싶은 물건이 있을 때 저의 용돈보다는 부모님의 돈을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6개월치 돈을 모아서 받았을 때는 학원비, 생활비 이외의 평소 부모님 돈으로 하던 것을 제 돈으로 다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많은 돈을 받은 저는 처음에는 충동 구매를 하게 될 거라고 걱정하시는 부모님을 설득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6개월치 예산을 세우고 돈 쓴 내용에 대해 가계부를 작성하여 돈 관리를 하였더니 충동 구매를 줄이고 돈의 소중함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다고 부모님도 좋아하시고 저도 뿌듯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돈을 받은 저는 충동 구매를 하게 될 거라고 걱정하시는 부모님을 설득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6개월치 예산을 세우고 돈 쓴 내용에 대해 가계부를 작성하며 돈 관리를 하였더니 충동적인 구매를 줄이고 돈의 소중함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또한 돈을 사용하고 싶은 욕구를 줄여나가기 위해 통장을 만들어 필요할 때마다 돈을 빼서 사용하면서 불필요한 소비를 줄여나갔습니다. 통장을 만들어 사용하면 좋은 점에는 자연스럽게 미리 소비 계획을 세우고 돈을 준비해야만 하기 때문에 당장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소비를 줄여나갈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가계부를 작성하고 예산을 세우면 자신이 쓴 돈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불필요한 소비를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평소 자신의 소비 생활을 돌아보고 고칠 점 등을 발견하며 현명한 소비 생활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마다 방식이나 기준이 다르더라도 이처럼 자신만의 소비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맞는 것을 선택하여 소비하려고 노력하면 이것들이 현명한 소비 생활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이사벨 고등학교 김세린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발표할 내용은 변화하는 세계 경제 시장과 그에 따른 기업들의 상생 그리고 그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미국에서 한 생물 교사를 태운 로켓이 폭발했던 사건 기억하십니까? 이 로켓이 왜 폭발했는지 혹시 아세요?
그건 정말 작은 1mm의 나사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이 작은 나사 하나가 로켓 안에 있던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하나의 문제가 생겨도 결국 전체는 망가져 못쓰게 됩니다. 결국 이 부분들이 모여 하나의 유기적인 연합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건 어디서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계 경제 시장의 큰 흐름을 볼 때도 그건 한 나라 안에 여러 기업들이 모여 하나의 시장 경제를 이루고 그 시장들이 모여 글로벌 경제 시장을 이루는 것입니다. 결국 작은 기업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끼치고 있는 영향은 세계 경제 시장의 흐름을 바꿔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장 하나 망가지거나 무너져서는 안 되고 그 모든 시장들이 안정적이고 상생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 미국 테이퍼링 이후에도 이 같은 금리 변화가 신흥국 시장에만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됐으나 우리나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최근 코스피 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건 외국 시장의 변화 때문이기도 하지만 최근 급속도로 발전을 이룬 대기업들의 기술적 혁신의 한계에 부딪힌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비상장 기업들이 속한 코스닥 시장은 혁신적인 제품 개발로 꾸준히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펜텍 같은 중소기업의 경우 일반적인 대기업보다 더 많은 특허를 출원하기로 유명합니다. 대기업의 자본과 지명도, 브랜드 가치와 중소기업의 혁신이 만난다면 분명 우리나라 시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상생하는 유기적 관계 속에서 더욱 안정적이고 새롭게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상생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주려면 어떠한 제도가 필요할까요? 아웃소싱 제도라고 하세요? 최근 이 제도를 가장 잘 실천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한샘이라는 기업입니다. 한샘은 그동안 생산, 물류, 판매 등을 모두 직접 관리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방식에서 탈피해 디자인만 본사에서 책임지고 나머지 생산 과정은 다른 기업에게 맡김으로써 그들의 제품의 지위도 향상시키고 비용도 절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제도는 한샘에게만 이익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업에게 이를 분산시키며 시장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데 역할을 했습니다. 만약 이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대기업들은 그들의 유력 분야에 더욱 집중하고 나누어진 이들로 중소기업에게 더 많은 역할을 하면서 시장은 더욱 협력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또 다른 제도를 말씀드리자면 우회상장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회상장은 비상장기업과 상장기업이 합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퇴출 위기에 놓여 있는 부실상장기업이 상장 가치가 있는 비상장기업과 합병을 하는 것입니다. 우회상장은 비상장기업이 기존 상장기업의 브랜드 네임을 사용하기 때문에 인지도를 높여주고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일반적인 상장기업의 절차를 밟지 않아 효율성을 극대하여 일명 상장 프리미엄의 효과를 볼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은 상장기업에게도 혜택이 있습니다. 상장기업은 부실했던 기업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상장회사로서의 자격을 유지하면서 그들이 비상장기업과의 합병 시너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회상장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부채와 실적 악화로 위협받고 있는 상장기업과 혁신적인 아이템과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우회상장을 악용하는 회사들 때문에 금감원에서는 이를 굉장히 엄격하게 심사를 합니다. 이러한 부패한 문제들에 관해서만 좀 더 보완하고 그 외의 절차들만 제한된 범위 내에서 간소화시킨다면 분명 이 제도는 어느 기업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제가 이 발표를 통해 하고자 한 이야기는 세계는 어느 것 하나도 영향을 주고받는 유기적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달라진 세계에서 우리는 새로운 발전 방법을 고민해 봐야 할 때입니다. 그 방법을 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서 서로 상생하는 것이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새로운 시장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 발표를 경청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영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경훈이라고 합니다. 현 시점에서
세계 각국의 금융 정책과 경제 상황을 분석해 보았을 때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은 바로 양적 완화입니다. 양적 완화란 국가가 침체되어 있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 통화량을 늘리며 확장 재정 정책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우리나라, 미국, 일본 할 것 없이 상당히 낮은 수준의 기준금리를 설정해 투자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계 경제가 침체되어 있다는 의미겠죠. 그런데 최근 우려되고 있는 상황은 이러한 양적 완화조차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디플레이션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에도 불구하고 투자와 소비가 살아나지 않아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경제 성장이 지체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기존의 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정부가 양적 완화 정책을 실시하며 통화량을 늘렸을 때 총수요가 늘어나며 물가가 상승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러나 최근의 경제 상황에서는 이러한 전통적 경제 이론이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듯 종전의 인식과 이론이 통하지 않는 현대의 경제 상황을 가리켜 뉴 앱노멀이라고 하며 이에 경제 상황을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뉴 앱노멀 시대가 열린 가장 큰 원인은 급격한 세계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냉전 체제의 붕괴와 함께 본격적으로 세계화가 시작되면서 세계의 발전 속도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빨라졌습니다. 특히 다른 다양한 분야들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경제 분야에서는 이러한 변화들이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이제 거시경제학에서는 고려해야 할 외부 요소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경제 문제와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사건들도 경제학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로는 최근에 일어난 크림반도 사태를 들어볼 수 있는데요. 이 사태는 우크라이나 소속의 자치공화국 형태로 존재하던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무력으로 합병시킨 사건입니다. 언뜻 생각하기에 이 사건은 경제와는 큰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이 사건이 금융계에 입힌 타격은 어마어마합니다. 러시아 주가와 통화가 폭락하며 금융시장은 대혼란에 빠졌고요. 러시아 중앙은행에서는 자본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시키는 등 연쇄적인 경제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다른 분야에서 큰 사건이 터지게 되면 바로 금융시장의 변화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경제학은 미래를 예측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학문이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서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일례로 1990년 효율적 투자에 관한 포트폴리오 이론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해리 마코이츠조차 자신의 이론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해 주식 투자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대응의 빈도를 높이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학 자체만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기보다는 다른 다양한 분야의 변화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갖추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영어의 Jack of all trades and master of none 이라는 속담처럼 다양한 분야를 폭넓게 연구하는 사람은 잘 대접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보다는 어떤 분야든 특정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권위자로서 더 큰 명성을 얻곤 합니다. 그러나 경제학에서는 이런 특정한 전문 분야에 대한 집중적 연구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경제학은 다른 모든 분야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영향을 끼치는 많은 외부 요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우선 경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정치권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정부의 금융정책이라든지 기타 정책에 대한 빠르고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금융시장을 예측하고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크림반도 사태와 같은 사건으로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칠 수 있기 때문에 외교 분야에도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환경이라든지 기술 발전 같은 분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에 대한 인식이나 기술 발전 속도가 경제 성장과 금융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 관한 지식을 갖추고 있다면 예측하기 어려운 금융시장에서 실패 빈도를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세계화의 속도는 앞으로 더욱더 빨라질 것이고 이에 따라서 금융시장의 변화폭도 더욱더 예측할 수 없을 만큼 요동칠 것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사회 분야에 관해 폭넓게 이해하고 기민하게 대처한다면 금융시장에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 2학년 이지수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금융사기의 종류와 안전한 금융 거래를 위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저는 영어로 준비했으니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These days, more and more people are exposed to various kinds of financial
Financial dangerous financial transactions such as bank fraud, smishing, phishing, farming, and so forth. Most of us are well aware that there are such things. However, nonetheless, when one of those things really happens to us, we are not really sure and wondering about whether or not it has actually happened to us. In the meantime, we fail to know that our money is covertly and skillfully being stolen. However, there are several ways to prevent these kinds of financial frauds from really happening to us. To begin with, you should know that there are several technical terms that have to be informed. First, smishing is a fraud where you get messages about credit card charges or sometimes about free coupons. With those messages, they are trying to induce you to check on your payment and receive the coupons. Second, phishing is a fraud where you get messages about false or untrustworthy websites and being made to fill in your personal financial data, and finally, you are being robbed of your money. Farming is a similar but one step more evolved type of fraud. For users of personal computers, it is virtually impossible to know that they are being targeted, and it is very difficult to recognize that you are being targeted and you are being, however, actually you are being transferred to a false website and your data all gone. Then what needs to be done to make our financial transactions safer? First, you should suspect the possibility of smishing when you get messages about unused credit card charges or free coupons, and you should immediately call to the customer service center to check it out whether it is true or not. And you shouldn't never second, when you get messages about installations of free webs or about verification of codes, you should never reply to them, because even if it looks like it is sent from financial establishments, financial institutions never request their customers for their personal information or additional information. Lastly, when they say that there are some leakages about your personal data and ask for your additional information, you shouldn't reply them either, because financial institutions never request because they are not supposed to send any messages regarding checking out the damages to their customers. In conclusion, there are several financial frauds around us. However, if we keep aware of these hazards and know the ways to prevent these from happening to us, we will not become the victims of them. Thank you for listening. 누가 뭐라고 해도 단어와 유로화입니다. 국가의 신용도와 경제 규모를 앞세워 승승장구할 것만 같았던 달러와 유로화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2008년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스런 사태로 인해 달러는 전 세계 금융위기를 도래하게 하는 주범이 되었고, 처음부터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 통합된 유로존의 화폐 유로화는 2010년 픽스, 즉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그리고 스페인의 재정 악화로 유럽발 금융위기를 유발해 전 세계 금융시장을 또 한 번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경제 규모가 다른 유럽의 국가들끼리 불균형 구조를 안고 시작한 유로화는 금융위기가 터지자 뚜렷한 대안책 없이 중국의 부채를 팔아 겨우 위기를 수습했는데, 과연 유로화가 유로존의 금융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아직도 미지수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연이어 터지자 각국의 정부는 무장시를 만든다고 허둥지둥 되면서
국채 발행과 미국의 FRB의 0% 금리에 맞춰 재정 상태를 재정비하는 수준으로 어설프게 봉합하였습니다. 이런 급박한 글로벌 상황에서 대외 민감도와 변수가 너무나도 높은 우리나라는 2% 금리와 고환율 정책을 중심으로 항상 그래왔듯이 대기업 위주의 수출 규정 정책과 토건 산업으로 경기를 회복시키려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대기업 자본과 외국계 자본은 대기업 자본과 외국계 자본은 일부처럼 들어와 부동산이나 증권, 채권 시장의 경기를 부동산이나 증권, 채권 시장의 경기를 투자해 경기 회복을 향해 자본을 투자해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을 취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연예인 시장 지금 과연 우리의 경제 상황이 좋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대기업의 수출 규정 정책은 오히려 빈부격차를 더 심화시켰고 대표적인 토목공사인 4대강 공사의 결과가 어떤지는 말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그리고 금융 환경은 어떤가요? 우리나라가 투자하기 좋은 나라인가요? 좋다면 왜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미국은 언제까지 0%의 금리를 맞춰 금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미국은 자국의 실물 경기 회복을 위해 극약 처방을 한 것이기 때문에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가면 자연스럽게 금리를 올릴 겁니다.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면 바로 우리 금융시장이 흔들립니다.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면 전 세계 금융시장의 금리 변동이 올 것이고 매력적인 금리나 환율로 금융위기를 돌파하는 나라들이 새롭게 등장해 우리나라에 버텨주는 금융시장은 자연스럽게 철저히 그들의 이익을 위해 이동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 금융환경의 구조적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우리 금융시장은 외국 투자 자본에 대한 미흡한 규제 탓에 쉽게 투자하고 쉽게 회수해 갈 수 있는 허술한 금융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우리나라를 글로벌 ATM이라고까지 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금융 환경이 어떤지 충분히 진단이 됩니다. 우리의 취약한 금융 시스템을 이용해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도 세금이나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투자 자본을 회수해가는 외국 투자 자본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엄청난 손실을 감수하고 또 공적 자금을 투입해 급하게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방법뿐입니다. 반복되는 이런 상황을 언제까지 해야 하고 언제까지 글로벌 ATM이 노릇을 해야 하나요? 요즘 들어 우리나라에 몰려든 차이나 머니가 무서운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대안은 더 이상의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규제 정책을 만들어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사이 우리나라의 규제 개혁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규제가 제거해야 할 암덩어리까지 규정되면서 후속 조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국민 전체에 도움이 되는 규제는 풀어야 하지만 특정 산업이나 이익 집단을 위한 규제는 강화해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혹시라도 있을 시장의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까다롭게 규제하면서 안정된 투자 환경을 만들어 외국인 자본을 신뢰로서 끌어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각종 리스크에 대한 경우의 수를 철저히 조사하고 준비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조사하고 준비 바탕으로 한 건실하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나비 효과란 말을 아시지요? 나비 효과란 말은 우리의 경제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해 줍니다. 작은 나비의 날개짓 하나가 폭풍을 만들어내듯이 글로벌 금융 환경 앞에서 기본적으로 취약하고 외화 변동성이 큰 단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매번 폭풍을 맞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IMF와 몇 번의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는 교과서대로만 움직이지 않는 게 경제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교과서를 기본으로 하고 적절한 규제로 변수에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강한 금융 선진국 우리도 한번 만들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융사기와 그 예방법에 대해 얘기할 선일여고 2학년 장유진입니다. 고객님께서 신청하신 대출 금액이 500만원 송금 예정입니다. 빠른 확인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 일요일 아침 일찍 저를 맞이한 건 이 한 통의 문자였습니다. 한 달에 적어도 2~3번은 받는 문자지만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곤 합니다. 통신의 발달은 우리 생활의 질을 매우 향상시켰습니다. 그런데 통신의 발달과 함께 증가하고 있는 걸림돌이 하나 있습니다. 금융사기. 특히 휴대전화, 인터넷 등 무선 통신망을 통한 금융사기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금융사기, 우리의 주머니를 야금야금 먹는 금융사기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황해라고 하는 개그 코너를 알고 계시나요? 이 코너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치밀해지는 금융사기 방법 중 하나인 보이스피싱에 대해 재미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이스피싱이란 무엇일까요? 보이스피싱이란 목소리, 개인정보, 그리고 낚시를 합친 복합어로 가장 오래되었지만 갈수록 더 방법이 다양해지는 사기수법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에는 주로 해외의 동포들이 어눌한 발음으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정도였다면 현재는 공공기관의 전화번호, 사전에 해킹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더 쉽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요즘 판을 치는 사기 수법 중에는 스미싱과 파밍도 있습니다. 스미싱은 최근 들어 더욱 증가하고 있는 문자를 통한 사기 수법으로 제가 얼마 전에 받은 문자도 스미싱의 일종입니다. 이것은 SNS, 사진, 심지어는 사회 이슈 등을 포함한 문자로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파밍은 악성 코드에 감염된 PC를 이용하여 이용자를 가짜 사이트로 유도하여 개인 정보를 몰래 빼가는 수법입니다. 그 밖에도 금융사기에는 피싱과 메모리 해킹 등이 있습니다. 늘어가는 금융사기에 전화를 받기도 문자를 확인하기도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은행 일을 하기도 점점 더 두려워집니다.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무엇보다도 각각의 사기 수법에 대한 기본 지식과 예방법을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우선 발신번호를 조작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 전화로 개인정보를 묻는다면 답변을 일체 금해야 하고 사전에 상대방이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진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나를 현금 지급기로 유인한다면 그것은 더 따질 것 없는 보이스피싱임을 새겨두어야 합니다. 스미싱, 파밍, 피싱, 메모리 해킹 같이 스마트폰, 인터넷, 컴퓨터를 통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의 다운로드, 링크의 클릭을 금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전에 보안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해둔다면 더욱 좋겠죠? 전자금융사기 예방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도 막지 못한 금융사기를 당했을 경우 먼저 각 관련 신고센터 등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스마트폰, 컴퓨터 등의 악성 코드를 제거하고 개인정보 또는 금융정보들을 즉각 처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란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정보와 그 정보들을 철저히 관리하는 법을 알고 또 나를 노리는 금융사기에 대해 머릿속에 꼭꼭 입력해 둔다면 몰라서 억울하게 큰 피해를 당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스피싱 잘 들어보고 스미싱 잘 터치하고 파밍 잘 클릭합시다. 우리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금융사기, 굿바이 금융사기.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일여고 2학년 강다현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하고자 하는 주제는 급폭과 속도가 나날이 커지는 글로벌 금융 환경의 변화와 그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선 세계는 전에 없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계화는 점점 진전하여 오늘날의 지구촌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소수의 국가와 특정 기업에 대한 의존성이 심화되어 한 국가의 위기가 자국 금융시장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세계를 강타한 미국발 서브프라임 크라이시스는 전 세계적인 불안과 실업률의 증가를 가지고 왔습니다. 또한 이에 이어진 리먼 브라더스 사태는 거대 기업의 위기가 전 세계 금융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세계는 중국의 급속한 도약으로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미국의 독주 체제에서 중국의 지투 시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세계 금융의 중심이 되는 국가와 기업의 자본과 금융의 집적도가 높아지면서 이들의 행보에 전 세계 금융권이 한 국가처럼 변동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것은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은 2006년에 발생하여 2007년 그리고 2008년으로 이어진 경제 불황으로 기존에 통용되던 낙관적인 경제 개념의 신뢰성을 상실하자 불황 경제라는 용어를 제시하여 이러한 위기가 앞으로도 늘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 다른 용어는 바로 혁신 경제입니다. 오늘날의 시장은 변화를 가장 중시하고 있고 또한 스마트폰 관련 시장 등에서는 이러한 혁신이 곧 매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수많은 변화 요인이 존재하는 오늘날의 금융 환경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대응 방법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의 세계는 정보화 시대로 점점 나아가 정보화 시대에서 개인의 수많은 데이터가 전산화되어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이 바로 신용카드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사용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이로 인한 위험성 또한 큰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최근 카드사의 정보 유출 사태로 수많은 소비자들의 정보 보안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습니다. 한편 나날이 증가하는 해킹 범죄의 경우 그 주도 세력이 국외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외국에서 조직적으로 행해지는 해킹 범죄는 그 피해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제재 또한 어렵습니다. 이렇듯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량으로 저장되는 정보의 취약성은 오늘날 정보시대의 가장 큰 단점입니다. 한편 급변하는 세계 시장에서는 그 다양한 위험성만큼이나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금융시장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화폐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의 등장으로 전 세계 통용 전자화폐라는 새로운 길이 개척되었습니다. 또한 보험 시장에서도 혁신적이고도 불안정한 오늘날의 세계 환경이 지속적으로 새로운 위험을 만들어냄에 따라 스마트폰 보험과 같이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보험 상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에서는 새로운 사업가와 그리고 투자자를 위한 가능성이 꾸준히 열리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글로벌 금융 환경의 변화에 대해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우선 국가적 차원에서 정부는 국제 정세에 대한 국내 경제의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한편 대내외적인 요인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통화 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 금융교육, 특히 신용 및 정보의 보안과 관련된 교육을 강화하여 국민의 의식을 높여야 하며 정보 보안 관련 법규를 정비하여 신용카드 정보 유출과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업적 측면에서 소비자의 신뢰가 가장 중요한 금융사는 합리적이며 장기적 전망이 있는 금융상품으로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고 고객 정보 안전성과 관련된 신속하고도 정확한 방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기타 사기업들도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 발맞추기 위해 능동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역할은 오늘날 정보 시대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개인 신상 정보가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신용카드 사용에 신중을 기하는 등 일상에서 유의하여 생활하여야 하며 또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시에도 새로운 금융시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기업의 성장 가능성에 바탕을 둔 바람직한 투자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새로운 바람이 부는 오늘날의 금융 환경에서 성공 혹은 성장은 국가, 기업, 그리고 개인이 각자의 위치에서 변화에 잘 대응하고 새로운 금융시장에 대한 준비를 함으로써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금융 환경의 변화와 그에 대한 우리의 대처라는 주제의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